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뚱카발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박영선 중기부 장관 대신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조선일보 발이었죠. 이 기사를 보고서 뚱커벨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여론조사에 포함되지도 않은 인물이 거론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조선일보의 기사인데 치재원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나 봅니다. 오.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취재원이 되는 그러니까 소스는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한 거예요. 예,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을 했는데 누군지는 안 밝히고 안 밝혔어요. 예. 박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박 장관이 불출마 결심을 굳히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입당하게 될 것. 이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 전 부총리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과연 이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번 선거 서울시장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부가 좀 분명하게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총리하면 뭐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로 일단 여겨질 것 같고. 근데 그 정작 본인은 현재까지는 고사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관련한 다른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뚜렷하게 이야기한 바도 없다. 또 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접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치 표명은 전혀 안 했으니까. 예, 이거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이럴 때는 저 배종찬 소장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김동연 전 총리 전화번호 알죠? 지금 바로 연결을 할까요? 네. 그래서 바로 좀 물어보시고 연결 좀 해주세요. 자, 114 방송 로 끝나고 연결하세요. 네. 자, 민주당에서는 뭐 소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나 이러고 있어요. 소설인지 아닌지는 뭐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명확하게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네. 일단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에서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조선일보 하면은 좀 강성 보수, 극우 보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이런 내용 1급 비밀을 과연 여권의 핵심 인사가 좋겠느냐. 조선일보의 특종을 줬겠느냐라는 네.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려면은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박영선 장관 측에서도 흘러간 소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간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보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박영선 장관 출마 여부에 이제 효과가 곤두세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박 장관이 SNS에 시 한 편을 올렸습니다. 예, 뻐국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라는 시인데 제가 그 전문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잠깐 좀 소개 일단 해드릴게요. 시를. 네. 뻐국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 김완하. 뻐국새 한 마리가 쓰러진 산을 일으켜 깨울 때가 있다. 억수 장마에 검게 타버린 서울숲, 둥치 부러진 오리목, 중략, 낭자하게 파헤쳐진 산의 심장에 생피를 토해가며 한 마리 젖은 뻐국새가 무너진 산을 추슬러 바로 세울 때가 있다. 아이, 그죠. 음악 좀 그 세련된 거지 마지. 김경래 PD 갖고 나가지고 대금을 해. 드디어 야단 맞는 날이 오네요. 예, 그죠. 예? 네. 멋진 저 클래식도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네. 이 시를 한 편을 올렸단 말이죠. 무슨 뜻으로 올렸을 것 같습니까? 딱 감이 오잖아요. 네. 천하의 최일구 앵커가
자꾸 저를 걸고 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네. 나를 희생하겠다. 필요하다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좀 느껴져요. 여기서 뻐국새가 상당히 고군분투하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누구를 지칭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에 좀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대해서 비유를 한 분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 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쓰러진 식당 사장님들, 소상공인들 네.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버팀목되고 희생해주고 참아주는 참 국민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뻐국새다. 뻐국새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 국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모두 힘쓰는 모든 분들을 지칭한 그렇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뻐국새다. 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 이 뻐국새가 나는 되지는 못하겠지만 네. 최소한 나는 종달새라도 돼야 되겠다. 뻐국새까지는 아니어도 종달새는 되고 싶다.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뻐국새들이 이렇게 희생 헌신하는데 네. 나는 더 헌신하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 뭐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읽힐 수 있지만 더 네. 헌신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네. 그렇게 험하게 헌신하는 분보다는 조금이나마 내 조력을 다하겠다. 일조를 해보겠다. 작은 힘이나 보탤 수 있겠다. 이 그것도 두 좀 가지 시간이 뜻을 가야 읽힐 돼. 수가 있는 두 가지가 거죠. 좀 최일구 앵커답지 않게 좀 명쾌하지는 않는데 아니에요. 그 시라는 것을 오늘 딱 부러지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를 또 가지고 박영선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딱 떨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벤처기업부 장관에 나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쪽의 방점이 계속 찍혔는데 최근에는 출마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출마를 고심하겠다라고 확 바꿨어요. 그러면서 1월 달에는 결심을 하겠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갔어요. 뻐국새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나는 종달새라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맥락을 보면은 출마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김동연 전 총리? 부총리가 거론이 되는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서울시장 선거가 만약에 질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도 위험해지니까 민주당에서는 필승 카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야당 심판보다는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전략 기조를 바꿔야 된다. 즉 뭐냐? 기존의 민주당 카드보다는 중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부총리 시절에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장하성 정책실장이랑 계속 대립하다가 결국 둘 다 경질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카드를 뽑아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고민이 계속 민주당에서 나온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김동연 부총리가 도전한다고 될 수가 있겠느냐.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1위 주자거든요. 여론조사.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결되려면 본인도 얘기했지만 조건부 출마를 얘기했어요. 즉 뭐냐.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안 한다면 나는 한번 나가볼 생각이 있다라는 전언이 지금 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리하면은 90% 이상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10% 남겼느냐. 유일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 장관 나하고 정말 종달새가 돼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 과연 그걸 뿌리치겠는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계속 남아달라? 그렇죠. 남아달라고 하면 그걸 외면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은 1월 달에 개각이 있으면 그 개각이 최종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수집 참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한 달여 전쯤에 우리 백헌 교수가 저 컴퓨터 같은 평론인데 아직 뭐 정답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한 달여 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박영선 장관이 왜 서울시장 출마 결정을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위에서 어떤 교통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김동연 카드라는 게 이건 뭐 다 이제 민주당에서 소설 같은 얘기라고는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그 한 달 전에 이미 이런 것까지 내다보는 섬세한 이 분석 놀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마당에 사탕이 안 나가면 안 되죠. 사탕 2개. 최고의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조심하세요. 뒤로 안 넘어지게. 네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사탕 받다 보니까 의자 뒤로 넘어질 뻔. 조심하셔야죠. 연세도 있으신데. 자, 배 소장님, 그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 대통령 지지율
최근 좀 반등한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아주 중요합니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특히 이제- 잠깐만요. 중요한 걸 빼먹고 갔다. 네, 뻐국새나 뻐꾸기가 중요하죠 오늘. 네네. 밑줄 어. 몇 개 쳐요? 뻐국새 또 뭐 하면은 사탕 줍니까? 예. 음, 밑줄 몇 개 쳐요? 뻐국새나 뻐꾸기. 오늘은 네. 하나도 치지 말죠. 그래요? 이 귀를 뭐 쫑긋 세우고. 자 네. 계속해 주세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라갔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이고요.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 38.6%로 한 주 전보다 3.1%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내려왔습니다. 56.4%로 60%대로 올라섰던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다시 50%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이제 이 보궐선거 열리는 서울 지역에서는 이 민주당이 24.6%, 국민의힘이 34.7%,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결과가 그러네요. 나타났고요. 부산, 울산, 경남, 부산이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이지만 부울경 합해서 통계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40.7%, 그리고 민주당이 24.7%가 거긴 더블 스코어네요. 네, 이 조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가 됐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화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이제 부주의한 방역으로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치 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처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금 선거를 나가겠다는 자리가 부산시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부산시장 자리는 특히 방역행정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분이 지금 방역 지침을 위반해가지고 캠프가 과태료 처분을 150만 원 통고를 받았어요. 아직 집행은 안 됐고 문제 제기 안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 또 놀라운 것은 현재 확진자가 관련해서 8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캠프에서 캠프 왔다 간 사람들 그렇죠. 중에서 왔다 갔다 그죠? 한 사람들.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2.5단계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때 49명 이하가 모여야 되는데 70명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우리는 70명 동시에 안 모였다. 임명장 수여식 하는데 뭐 적당히 띄엄띄엄 왔다라는 얘기지만 좀 군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단을 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행사에 참석한 사람 누구냐 했더니 거기에 이현주 예비후보 명단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실수라 하지만 상당히 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셋째, 이러다 보니까 행정당국에서 통보 절차가 상당히 늦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넷째, 늑장 검사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흘 뒤에야 통보를 했는데 12일 날 오후에 기자회견까지 다 하고 통보받은 뒤에 그러고 검사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회견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즉각 지금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본인이 사과했다는 그런 뭐 기사가 안 나오는데 기자회견도 뭐 요즘 같으면 웬만하면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기자를 불렀나 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탐대실한 것 같아요. 선거 일정을 다 소화하려고. 그러나 얻은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현주 예비후보 캠프뿐만이 아니고 이번 4월 서울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에서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게 아주 핵심 중요 선거 변수가 될 것이다. 좋은 이렇게 지적입니다. 네. 유권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어느 후보가 정말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선거운동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고 나서 여야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배 수장님? 제3구심 형이 이제 확정이 됐죠. 여당에서는 뭐 이미 내려졌던 선거의 결과가 그대로 결론이 내려진 건데 당연한 결과다. 그만큼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또 여당 측에서 나오는 반응이고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은 돈이 없다. 이런 주장, 이것은 또 과거에도 제기를 했었던 주장이 되풀이 되는 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도 어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는 두 사람이 메시지를 내놨어요. 한 분은 이 하루 전날 내놨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이면 이제 대통령의 정무보좌를 하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당일날에는 대변인이 또 입장을 냈는데요. 최재성 대변인 두 분 다 강민석 대변인. 네, 강민석 대변인 다 메시지가
좀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최재성 정무수석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첫 번째, 사면은 국민 생각,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반대 여론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그렇고요. 그리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도 뭐겠습니까? 대통령 멋대로 마음대로 못한다. 국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과와 반성 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매우 부정적인 얘기고요. 대변인 같은 경우는 촛불혁명도 얘기했고요. 국회 탄핵도 얘기했고 사법적 판단도 얘기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헌법 정신을 구현한 거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 예. 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기조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해도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런 같은 맥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상당히 그러겠죠. 예상이 됩니다. 네, 원칙론을 얘기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신년 기자회견.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하죠, 배 수장님. 네. 네. 그날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배 수장님도 춘추관에 갑니까? 아마 그 입구가 좀 좁은가 봐요. 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네네. 예. 뚱커벨은 통과가 안 된다. 죄송하다. 그렇구나. 질문이 그래서- 너무 예리하니까 안 부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최근에 그 사면론하고 이익공유제 꺼내든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지금 고전이에요, 그죠? 네, 이게 사면론으로 사면 초과가 되고 이익 공유제로 지지율은 공유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탕 이거 안 멋진 멘트다. 아, 사탕 투척. 네, 사탕을 노렸습니다. 그 누가 알려준 거예요? 혼자 만들어 온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치 지도자적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23%, 네. 윤석열 검찰총장 13%, 이낙연 대표 10%로 나타났습니다. 23대 13대 10으로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지지율이었고 같은 조사 기관에서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가장 높았을 때가 28%였는데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지율이 좀 하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배 교수님,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여러모로 이제 사면 초과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성급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낙연 대세론에 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는 얘기죠. 대선은 얘기하면 지금 언제적 얘기하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전문가가 잘 아시겠지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3강 추세였는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1위를 유지하는 1강 2중 체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양강 체제였는데 이러다 보면은 양강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23% 나오고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10% 나왔기 때문에 13%포인트 차.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위기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사면론이 최근에 아주 좋지 않은 악재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전략적인 판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대표직을 맞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독배가 되느냐 성배가 되느냐 팽팽했는데 양론이 그래도 맡아서 당내 조직 기반을 강하자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성배가 아니라 독배가 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세 가지 얘기할 텐데 자기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 본인은 아무래도 중도 합리적인 그런 컬러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친문 지지자를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주도권을 놓쳤다. 특히 이제 정치는 여당은 전국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로서 전국을 좀 주도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은 거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타이밍을 많이 놓쳤어요. 사면론이나 이익공유제 이런 것도요.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잘 나갈 때 던졌으면 정반대로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약세 위기 상황에서 사면론 이익공유제를 던지니까 한마디로 위기 모면용 정략적인 카드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 베컴 같은 그 코치가 이낙연 캠프에 지고 있으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말이에요. 청취하고 있을 겁니다. 연락이 올 그래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틈을 해치고 요즘 약간 좀 부상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4월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낙연 대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요. 거기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선수 교체로까지 나오면서 정세균 현 총리가 상당한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온 이목이 쏠려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SNS에 김완아 시인의 이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오늘은 소리로 힌트 드립니다. 세 글자입니다. 진짜 그거 뻑뻑 보세요. 진정하시고. 뻐꾹뻐꾹은 수컷이 우는 거고 암컷은 어떻게 울어요? 네, 그렇게 아니고 삐삐삐삐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네. 체리뱅크가 맞아요, 무조건. 자, TBS 앱 50원 1회 문자 샵 0915 정답 보내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